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2학년 2023 겨울방학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왜 찍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번 겨울방학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총 1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20시간 수업을 다 마쳤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이번 방학 동안에 함께 달려온 수업은 누가 뭐래도 문학의 개념을 잡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문학 수업을 통해서 2년 동안 배웠던 문학 수업, 그 결과 내가 문학 개념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동안 연계 교재나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에서 어떠한 작품들이 나왔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배웠고요.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문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오늘 2학년 학생들은 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1학년 학생들은 요 작품 건너뛰어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요 잠깐 건너뛰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는 이제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 듣게 될 거고. 자, 2학년 이제 예비 고3 올라간 학생들이겠죠.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아까 마지막 정리 못했던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을 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보시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통한 문학 개념 확인. 이제 마지막 고전 3문의 마지막 파트죠. 네 번째 세트이기도 하고요. 박지원의 호질.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워낙 유명해서 선생님이 박지원의 또 민홍전도 강의를 했었고, 그죠? 그래서 민홍전, 그다음에 우리 문학교과서에서는 아니 독서교과서였나요? 예덕선생전도 있었고, 그다음 유명한 호질, 이제 오늘 함께하게 될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박지원은 어릴 때 이제 좀 천재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천재성과 또 약간의 우울증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을 앓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극복해보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박지원 씨는 박지원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주인공들을 이제 작품의 주인공을 함께 되었고, 특히 오늘은 하다가 이제 동물까지 이용해서 어떤 특정 계층들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호질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여러분 15번 문제를 보시면 우화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질은 우화구나. 우화가 뭐죠? 동식물이나 사물 등의 인간성을 부여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될 호질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니?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얘는 당연히 우화야. 그렇죠? 첫 번째 특징은 우화인데 우화가 언제 쓰는 건데? 우화가 뭐에 쓰는 건데? 우화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작품인 건데? 그러면 저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화라는 건 동식물 또는 사물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이제 동물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우화라고 하는 것들은 동식물이나 사물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식물과 사물 등의 인간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식물이나 사물까지 해서 약간의 사람처럼 표현한 것들, 그러니까 의인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성을 부여해서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화를 왜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뭐래도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다. 그럼 보통 어떤 교훈을 주는데 대개는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냐? 여기 써있긴 하지만 오히려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이 호질이라는 작품 속에는 동물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설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올 건데요. 자, 첫 번째 북각선생은요, 뭔가 아첨하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약자에게는 허세 가득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북각선생은 유명한 유학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생님 되게 유명한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실체는 강자에게는 좀 아첨하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때 강자는 이제 호랑이가 될 거고요. 약자는 농부가 있어요.
마지막에 아우 선생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농부에게는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북각 선생이 함께 미래를 즐기는 동리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대외적으로는 연료예요. 그런데 5명의 아들이 존재해. 와, 아이를 많이도 낳았네. 반전은 5명의 아들이 성이 달라요. 그러면 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연료가 맞나? 아니죠. 그러니까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유학자요, 대단한 연료라고 하고 있지만 그 정체를 본다면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 즉 겉과 속의 다른 인물. 그래서 둘 다 비판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농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침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성실한 존재로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본질을 잘 못 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각 선생의 상태가 이상한데 그 이상한 북각 선생을 보면서 괜찮으십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약간 좀 어리석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3명 다 일종의 약간 비판점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북각 선생과 동리자 이야기의 가장 기본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넘어가 볼까요? 요 안에 북각 선생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단한 유학자니까 쉽게 말해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할 텐데 그 대단한 유학자인 북각 선생이 동리자라고 하는 이 과부와 밤에 동리자의 집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함께 거기 있다? 그러니까 흔히 북각 선생이 진정한 유학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리자의 5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북각 선생이 설마 에이 저건 여우가 둔갑한 걸 거야. 그래서 그 여우가 둔갑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몽둥이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 북각 선생이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도망 나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이후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모습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서 호랑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호랑이는 곧 그 선비를 꾸짖어요. 북각 선생을 꾸짖어서 호랑이는 곧 작가의 대신, 즉 작가의 의견을, 작가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인간 사회의 모습을 꿰뚫어보는 초현실적인 존재로서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사대부를 비판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범과 인간을 비교하는 질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랑이는 배고플 때 잡아먹는다, 동물들을. 근데 인간은 배고프지도 않는데 동물들을 해치더라.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의 모순을 비교한다는 거. 먹지도 않을 거면서 해치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보시면 호질이라는 작품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 이야기 된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보면 되는구나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설 볼 때 중요한 거 앞부분의 줄거리는 늘 얘기하죠. 정말 중요하다. 왜? 이걸 주는 이유는 뒤에를 이해하려면 얘를 알아야 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북각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다. 그렇다면 이 북각 선생은 과부와 미래를 하는 장면을 들키면 안 돼요. 아니, 들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북각 선생이 나중에 앞에 설명을 보게 되면 번역한 책만 해도 몇만 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몇만 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좀 과장된. 그래서 그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 거기서부터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동리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5 아들의 성이 다른 걸 보면 둘 다 그다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건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북각 선생 자기가 아닌 척하고 그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이제 난 북각 선생 아니에요 말은 안 했지만 미친 사람인 척하고 지금 도망 나온 상황이에요. 북각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럼 그 얘기는 굉장히 체면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들은 겉모습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사대부들의 특징이 약간 좀 허세를 부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허세 역시도 겉모습에 대한 얘기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이게 자기는 북각 선생이 아닌 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조금 이런 모습이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희화화된 부분. 그런데 자기가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조금 비굴한 태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비굴하고
희화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히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판. 다른 말로 풍자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책이 지금 요번에 예비고3,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은 우리 요번에 방과후 교재에서 93페이지가 될 거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 참고하세요. 자, 니은에서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여기는 똥구덩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도 아니고 똥구덩이에 그 점자는 여기 있는 이 북한선에 빠진 거 보면 이건 역시도 희화화 시켜놓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고 구덩이에서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습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비는 선비인데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건데 이 풍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가져온 거냐면 이 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똥이라고 하는 건 좀 구린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린내 난다라는 표현을 이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똥내, 더러워 이런 것들이 진짜 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린내는 약간 뭔가 조금 숨기는 게 있는데 뭔가 수상한데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뒤를 보시면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토 나올 정도의 존재야 이런 거죠. 그래서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당대 유학자를 비판하는 장치로 사용된 부분인 거죠. 자, 그랬더니 디귿에 북각선생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지금 현재 호랑이가 더 센 존재잖아요. 그 센 강한 존재인 호랑이한테 절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들고 비는 이유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조금 뭔가 비굴한 모습? 그런데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야 얘는 위기 대처력이 거의 만렙인데? 그쵸?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호랑이 만나면 정신없어서 비는 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순간 판단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 부분 보세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범한테 이제 아부를 떨기 시작을 해요. 대인은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아부하는 건데 대인은부터 우리가 뭔 얘기냐면 말과 행실이 바른 덕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호랑이에게 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아첨하고 있는 모습. 그 가족무늬가 잔란하게 변한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거릭머리를 배우고 사람의 자식은 효성을 본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랑이는 본받을 것 투성이다. 그런 대단한 호랑이님께서 절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밑에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천한 신하는 북각선생일 거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아랫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낮추고 있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이 네모가 보여주는 건 범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예찬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예찬이 아니라 일종의 아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렇게 아부하는 건 뭐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니까 살기 위해서 말을 예쁘게 꾸민다.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교언영색이라는 사자성어를 써요. 그래서 교언영색이라 하면 누군가에게 아첨해. 말을 예쁘게 꾸며서 아첨한다. 한마디로 조금 겸손을 보이긴 하지만 나를 아랫자리에서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거짓된 겸손으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선적인 행위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범이 이렇게 꾸짖었어요. 자, 범이 꾸짖었다. 호랑이가 질책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제목의 의미, 호랑이의 꾸짖음, 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안 하겠죠? 더러워, 오지 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요 유자가 앞에 유자가 선비 유자고요. 뒤에 유는 아첨하다 할 때 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죄송해요.
지금 현재 이 범이 자기한테 아첨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첨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진작 알아봤다. 사대부들이 아첨하는 존재라더니 이렇게 조금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는 유라더니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부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다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쁜 놈, 정말 날 죽일 놈 이렇게 막 나쁜 말 막 몰아붙이다가 이제 자기가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를 누가 신뢰하겠어? 라는 얘기는 지금 북곽 선생이 말을 꾸미고 있는 이 북곽 선생의 교언 영색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럴 땐 저렇고 이럴 땐 이런 거 보니 너의 이중성, 그 북곽 선생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 하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야. 그럼 범과 사람은 하나니까, 같은 존재니까 범이 악하다고? 야, 그럼 사람도 악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범만, 호랑이만 나쁘고 사람은 선하고 그건 말이 맞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계속이요.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륜이나 아니면 이 사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륜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강은 사람을 규제하는 4가지 도덕을 얘기해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은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도읍 일대의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 받았어? 저런 걸 안 지켰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안 지켜서 모두 다 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 여기 지금 괄호친 부분 있죠. 요게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겉으로 인간들은 오륜 중요하지, 사강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로는 부도덕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속,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진면목은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괜히 겉으로 무슨 인간들은 다 이런 걸 지키는 척하고 있으면서 실제 보니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묻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인 표리부동한 모습을 비판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겉으로만 도도한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음 밑에요.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가 없으나 왜요? 너무나 범죄자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다. 얘들아, 형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범죄에 대한 제약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으면 이렇게 법까지 정해서 너희들을 제한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원래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호랑이는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존재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범의 집안에 본래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보다 짐승이 낫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밑에다 좀 쓸까요? 이걸 좀 내릴게요. 좀 지우고 조금 너무 빛반사가 되는 것 같네. 이렇게 내려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보다 짐승이 낫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럼 인간보다 짐승이 낫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 인간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오죽 너희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부도덕하면 이렇게 정해놨겠니? 아니 저걸로 다 막을 수가 없잖아. 근데 호랑이는 안 그래. 애당초 그런 게 없어. 그러니 범의 본성이 사람은 낫지 않겠어? 그럼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낫다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아요. 호랑이는요.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것도 즐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음주잖아. 그러니까 음주를 통해서 뭔가 범죄하는 것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음주하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술 마시며 취하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 새끼를 베거나 아니면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에게도 잔인하게 굴지 않아. 그럼 잔인하게 굴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져온 포인트고,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무슨 얘기죠?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늘 다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 호랑이의 어떤 훌륭한 점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네모 파트는 뭐냐면 범은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범은 착하고 훌륭해.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인간은 어떤데? 인간들은 아주 악한 존재들이구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 입장에서는 노루나 사슴이나 아니면 말이나 소나 다 먹을 거. 그냥 자신들의 식량일 뿐인 거죠. 그런데 왜 노루나 사슴 먹으면 뭐라 안 해? 왜 미워하지 않아? 아니 말이나 소는 왜 미워해? 한마디로 말이나 소는 누구 거니까? 사람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뭐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어차피 똑같은 짐승일 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의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지. 사람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동일한 먹을거리일 뿐인데 왜 쟤네들은 비판하고 안 하니? 라고 하는 것들. 그 이야기는 이 부분이 이런 거죠.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살짝 바꿔본다면 결국 너희들한테 도움되니까 너희들한테 도움되는 걸 우리가 먹으면 그거에 분노하는 거잖아. 그럼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자,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나 소를 먹으면 뭐라 하는데 얘네들이 더 이상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힘이 없다? 뭐 늙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날마다 도살하여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쇳불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저걸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야.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말이나 소는 식량일 뿐이니까, 호랑이 입장에서. 근데 인간들은 말이나 소를 해치면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익을 주니까. 근데 그 존재들 해치는 걸 싫어해서 아껴주면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순간 완전히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인간의 탐욕성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하여, 아니 그 정도면 끝났지. 근데 우리가 먹겠다라는 이 노루와 사슴까지 침탈해? 우리 것까지 뺏으려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게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니? 아니면 놓아줘야 되겠니? 그러니까 공평하게 본다면 너도 나의 그냥 먹을거리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돼?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우리 것을 뺏어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우리 것 뺏어도 되고 나는 너희 것 뺏으면 안 돼? 내가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자 부릇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진 것을 도라고 하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친 것을 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적이 뭐한 사람이야? 도적은 자기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뺏어서 그 뺏기 위해 잔인하게 해치는 놈들을 우리가 도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인간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하는 짓이랑 밤낮으로 허겁지겁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자, 선생님 줄쳐놓은 부분 위주로 보세요.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낚아챘다는 얘기는 빼앗고도란 뜻이겠죠. 돈을 형님이라 부르거나 너무나 물질 만능적 주의죠. 아내를 죽이고 장수자를 얻는 거, 폐륜이네요.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한 존재라는 거야. 거기다가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황충도 벌레일 뿐인데 벌레에게서조차도 뭔가 빼앗아, 그리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고,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아. 우리가 흔히 꿀을 맛있게 먹지만 그 꿀은 벌 거잖아. 근데 벌의 것같이 뺏어 먹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뭐한 거? 인간의 탐욕성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본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참아하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범이나 표범이나 우리는 같은 범 계열이니까 같은 족속을 잡아먹진 않다는 얘기야. 그런데 범이 노르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르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냥을 많이 했어도 인간들만큼 많이 먹었을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걸 헤아려 보아도 니네처럼 많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여러분,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참아하지 못할 짓이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는 동족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여기 숨은 의미는 너희들은 하잖아.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밑에 북각 선생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쭉 호랑이가 질책을 한 다음에 아우 정말 내가 더러운 똥덩어리 속에 있었으니까 못 먹을 거 아니야. 실컷 질책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 북각 선생이 어떤 상태였냐면 쪼그리고 앉아갖고 막 혼쭐 나고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호랑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순간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겁먹어갖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왜요? 강자였으니까. 호랑이 나보다 강자니까. 그러자 밑에 봐요. 맹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게 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럼 지금 이건 무슨 모습인 거니까? 무슨 모습이냐면 호랑이한테 지금 막 비굴하게 하면서 자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제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 저는 천하입니다.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제가 당신을 모실게요. 여전히 비굴해요. 근데 뭐를 인용하냐면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맹자의 말이 이런 데 쓰인 건 아니거든. 이러라고 맹자가 이런 말을 한 건 아닐 거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맹자의 인용에서 사실은 그런 의도로 쓰는 학문이 아닌데 여기다가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곡학아세라고 해요.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한다.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이거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태도, 비굴한 태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첨한 태도를 보이자 넘어가요.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그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강자였기 때문에 호랑이 무서워서. 그러자 황공해하며 두 손 맞잡고 머리가 상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살짝 봤더니 범이 없어졌네. 자, 순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농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서민이죠. 그냥 평범한 농부. 이 농부가 선생님 어째서 새벽부터 들여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비굴하게 막 빌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농부는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 경배를 드리시고 계시는구나.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농부는 이 선비, 즉 북각 선생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이 농부의 특징은 굉장히 성실한 존재.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실한 존재로서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 왜? 이 북곽 선생, 즉 유학자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어리석고 비굴한지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의 모습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민중으로서의 모습과 성실한 모습이 둘 다 들어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자 북곽 선생이 뭐라 하냐면 내가 들었어.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좀 의미 있는 내가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둘러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은 시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건데 결국 이걸 인용해서 뭐 한 거냐면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허세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얘가 보여주는 건 뭔가 위선적인 모습 플러스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안에서 호랑이와 북곽 선생의 관계가 좀 중요한 건데요. 자, 하나 좀 체크 좀 하죠. 이 호랑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작가의 대변자이면서 인간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초현실적인 존재이면서 범과 인간을 비교하는 아주 모순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호랑이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가 사실은 북곽 선생에 대해서 이 북곽 선생에 대해서 질책하고 꾸짖는 그런 존재로 설정이 되었죠. 하지만 북곽 선생은 여기 있는 호랑이에게 아첨하는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북곽 선생이라는 존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자에게 약한 존재이며 그 다음에 끝까지 허세 부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북곽 선생의 모습이었던 거고 이 호랑이는 작가의 대변자로서 여기 있는 북곽 선생을 꾸짖으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호랑이.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공은 이 북곽 선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호랑이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어리석은 존재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농부도 있지만 사실 그 5명의 아들도 어리석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북곽 선생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여우가 둔갑한 거라고 착각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특징 정리해보죠.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양반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동물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한 연설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연설하는 형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희화화를 통해서 권위를 추락시켜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음이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 뭐였죠? 유는 유라더니 그 부분이 언어 유희, 동음이어 부분이에요.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14번 문제예요. 기억 부분인데요. 기억이 뭐였냐면 아까 그 부분에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는 모습이었어. 자신을 알아볼까 위장한 것으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 맞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위기에서 벗어나려다가 실수하는 모습인데 니은이 뭐였냐면 대문을 나서다가 똥통에 빠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모습. 맞죠? 3번 디귿이요. 디귿은 북곽 선생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덜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은 모습. 아까 살기 위해 비굴한 행동하는 거. 그런데 순간 대처 능력이 좋았던 그 모습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당황하여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다. 당황해서 판단력을 잃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살겠다라는 일념하에 순간 판단력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거니까 판단력을 잃었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리을은 뭐였냐면 여러분 책에서 아까 리을이 뭐였더라?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최고의 아첨이네요. 목숨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과장한 것들. 그렇죠. 5번째 미음이 뭐였더라? 미음이
미음이 이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이거 아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짓된 겸손. 틀리면 아니겠네요. 그죠? 자, 15번 문제예요. 아까 우리 요걸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갑시다. 음식을 두고 다투지 않는 범의 특성. 남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인간과 대조되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두 번째.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는 범의 습성. 벌레까지 해서 먹을 걸 빼앗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에 집착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누의 것까지 뺏어서 집착을 해. 집착하는 모습이니까 대조되는 거 맞겠죠. 3번. 형벌제도가 없는 동물사회. 형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지속해? 와, 이런. 그쵸? 4번.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동물의 성질. 그러니까 뭔가 풍기문란 일으킬 수 있는 아예 원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오케이. 다섯 번째.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 오륜과 사강은 인간의 것이잖아. 왜 동물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네.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 B인데요. B가 여러분 책에서 어디냐면 마지막에 농부하고 대화하던 그 모습이에요. B. 복학선생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려 하고 있군. 그게 뭐였지 아까? 마지막에 시경을 인용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요. 복학선생은 범의 말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위선적 태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는 거죠. 세 번째, 농부의 등장으로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복학선생의 성격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뭐 경배 드리고 있던 거야. 허세 부리면서 막 확실히 있는 척, 일부러 그런 척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네 번째, 범이 가고 난 후 복학선생은 또다시 아첨을 일삼는 변화없는 면모. 범이 가고 나면 두려울 존재가 없는데 왜 아첨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4번이겠네요. 범이 있는 줄 알고 예를 갖춰 절하는 모습. 그걸 보고 농부가 오해했던 거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17번 문제요. 나는 개울시다. 무장공자라는, 그러니까 장이 없는 공자야. 개를 무장공자라는 말로 이제 표현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창자 없는 물건이다 하는 말. 우리 개의 족속을 무장공자라 하였으니 대단히 무례한 말이요. 왜?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어? 그럼 딱 여기까지 보면 개가 인간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는 있는데 우리는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봐도 인간도 좀 비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이때의 창자라는 개념은 옳은 생각, 옳은 그 속에 어떤 있는 마음, 옳은 마음 뭐 이런 거 아닐까?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인간은 더러운 존재다. 사악한 존재다. 의복은 능라주의로 지리를 길게 잘 입어서, 즉 겉으로만 좋은 모습 보이면서 외양은 좋은데 가죽만 사람이지 속에는 똥밖에 없지 않소. 아까 호랑이가 꾸짖었던 거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창자라고 깨끗한 창자 몇 개 없을걸? 맨 마지막에 이게 진짜 창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걔가 사람들이 걔를 무장공자라고 하는데 야 웃기지 마. 니네가 더 나쁜 놈들이야. 우리 걔 야 지금 니네가 우리한테 창자 없다고 욕할 수 있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질문으로 꺼냅니다.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 해소인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인간이 자신들에 대해 내린 평가가 부당하다. 이거죠. 호랑이가 뭐라 그랬어? 야, 니네가 우리가 더 나쁘다고 그랬지. 호랑이가 더 나쁜 존재로 얘기했지. 근데 사람이 더 나쁘잖아. 걔도 우리 창자 없다고? 야, 니네는 옳은 창자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호질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학년 학생들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자, 1학년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하나 정리 못한 거 있죠? 문학개념 완전정보 A반, B반, C반 1학년 학생들, 예비 고2 학생들. 현대 산문에서 마지막 작품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죠.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 이효석 씨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이 있는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좀 서정적인 작품이에요. 허생원과 동희가 달밤 아래 길을 가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왼손잡이였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 잤었는데 내 아들인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들이란 걸 대놓고 밝히지 않지만 은연중에 알려주는 뭐 그런 작품인데 그런 서정적인 내용과는 좀 정말 괴가 다른 도시 속의 유령이 사나? 이거 혹시 유령괴담?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요 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음침한 동묘가 나와요, 여러분. 동묘가 원래는
지금은 가면 이런 모습 있죠. 막 옷을 되게 싸게 팔고 그래서 약간 시장 같은 싼 도매 시장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원래 동묘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사당 같은 곳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엄청난 그 싸움을 잘하는 장군, 관우 장군이 있는데 그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었다고 해요. 약간 좀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그냥 잘 곳이 없는 노숙자인데 그 노숙자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빈민 그들이 이 사당, 동묘 사당에서 잠을 자다가 생긴 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잘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이 사당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잠을 청하다가 어느 날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깨비불 같은 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해서 호기롭게 갔는데 진짜 불이 벌썩 켜지니까 그 도깨비불을 쫓겠다고 돌을 던지는 순간 귀신 같은 형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나오다가 뭐 기절했다고 얘기했었나 하여튼 뭐 그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내가 용기 있게 한번 밝혀보겠어. 저 도깨비 내가 그냥 어떻게 좀 제압해보겠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몽둥이 들고 갔는데 알고 보니 진짜 도깨비가 아니었고 한 거지 모자가 있던 거지. 그리고 그 거지 모자가 있었는데 왜 여기 있나 했더니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는 보통 옛날 같으면 거지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좀 신성한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일제강점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와 있는 그 거지 모자를 보면 도깨비로 착각했던 그 전말을 보여주는 게 우리 본문인 거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거지 모자에게 불쌍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모든 걸 다 털어주고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제목이 도시와 유령이냐? 잠시 후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작품 보기 전에 정보를 좀 하나 줘요. 식민지 조선인이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향유하기는커녕 그럼 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일제강점기라는 시기 안에 우리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치명적인 위해만 입고 살았다. 쉽게 말하면 요 당시 시기에 식민지의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인에 의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교통사고 현장과 피해자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해 줌으로써 자동차와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인물들을 부정적인 태도로 그럼 요 안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근대화에 대한 당대의 비판적. 그러면 요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나오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피해자의 굉장히 비참함을 강조해주고 또 하나 이쪽에 대해서는 작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근대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봐야 된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네 번째 키워드는 더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선인 하층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의 증언을 위해서 조선의 피식민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저 더는 성스러운 공간 인식되지 않은 장소가 아마 동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묘라고 하는 공간이 더 이상은 성스럽지 않은 공간, 그 성스럽지 않은 공간을 살아가는 조선 하층민, 이 하층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피식민 상태의 어떤 비참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기에서 주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키워드들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여기 이 비참함을 묘사해주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도 찾아내야겠네요. 자, 이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어두워가는 황혼 속의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동묘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우를 신으로 사당으로 섬기는 그런 예전 같으면 거룩한 장소였겠지만 지금은 거지들도 가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잘 곳을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공간으로 더 이상 성스럽지 않은 공간도 제시된 게 바로 저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이제부터 펼쳐진 이야기들이 그다지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길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두후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도깨비 나오기만 해 하고 다시 한번 찾아간 상태예요.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중문을 들어서 정전 앞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갔을 때였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지금 가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헙수룩하게 산발 2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전날 이 그림자를 보고 까무러쳤던 거야. 근데 이 그림자를 발견했어. 근데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뭐였냐면 기절했거든. 깜짝 놀라서 도망갔거든. 도망가고 기절한 이런 존재가 지금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금 용기 충천해.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요런 놈의 도깨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도깨비 나오기만 해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 그러니까 장군다운 담이라는 게 아마 용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요 기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문제 하나 풀고 가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도깨비라는 비현실적 대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는 나의 내면. 그쵸? 요놈의 도깨비 나오기만 해. 그럼 나오라고 하는 건 도깨비를 내가 물리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이요.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떨어졌대. 무슨 얘기죠? 지금 현재 이 몽둥이가 떨어진 건 진짜 도깨비였으면 내가 예상한 대로 그놈이었으면 이걸 내리쳤을 거야. 근데 이걸 들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내용을 보면 미리 알지만 도깨비인 줄 알았던 이 실체가 거지 모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지라는 처지에 있는 엄마와 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 새끼로 변화해버렸던 것이다. 나는 도깨비라 생각했는데 뭐야? 웬 광대야? 라고 하는 거죠. 뭔 이런 놈의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여기 봐요. 이게 진짜 도깨비의 정체인 거지. 도깨비를 혼내주러 왔더니 그 정체가 바로 두 모자의 거지였던 거다. 그러니까 거지 모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딨단 말인가. 다음 순간 번쩍 돌려 생각한 그럼 뭔 얘기지? 몽둥이를 다시 들어올리는 거 보니까 얘가 순간 생각한 거야. 뭐야. 도깨비가 둔갑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시 도깨비라 의심을 한 거죠. 이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건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때려 죽이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 도깨비란 소리의 영문은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석석 빌었대. 진짜 도깨비면 이렇게 할 리가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럽니까? 하고 덜덜덜 빌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는 사람이구만. 그럼 도깨비라 오해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나가려면 그전 나가라든지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아니 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죽이려고까지 하세요? 이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감히 못 들어올 때 줄 알면서도 헐수할 수 없이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가 못 들어오는 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못 들어오는 곳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말고 그 예전에 동묘라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동묘에 못 들어왔겠지. 함부로 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설명하는 거죠.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자, 지금 현재 거지 모자잖아. 불쌍한 존재란 말이야. 걔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불쌍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 이 거지 모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 도시 빈민층을 상징하는데 이 도시 빈민층에 뭐랄까 되게 안쓰럽다 혹은 비참한 모습
이거를 좀 부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밑에 어린애 울면서 그를 붙들었죠.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나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끼로 착각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경솔함. 그리고 나의 모습은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 불쌍한 거지 모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뭐 한 거야? 반성하고 있는 거죠. 야,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반성을 하게 된 거야. 아니요, 앉아 계시오. 아, 나는 고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경비원이 아니야?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니은에, 아, 이거 왜 이럽니까? 당연히 니은 보시죠. 나의 탐색이 거지 모자에게는 물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했겠죠. 자, 디귿에 아니에요, 앉아 계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나가 자신의 행동에 경솔했음을 깨닫고 거지 모자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반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다음이에요.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대요.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무엇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헷갈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은 수상해서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 모자밖에 없었다는 것들은 뭐냐면 도깨비가 출연한 건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밑에 여인네는 어마무사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 대체 그 불은 뭐지? 그러니까 지금 불 궁금했던 거야. 어젯밤에 도깨비 불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니까. 그래서 대체 그 불은 뭐냐라 했더니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중이네. 왜냐면 도깨비가 아니라는 건 풀렸는데 도깨비 불은 해결이 안 됐어. 그러자 밑에 여기 있는 리을 부분이에요. 나가 거지 모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깨비는 해결했는데 불이 해결 안 됐으니까.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갖고 왜 그런지 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고요. 밤중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까 약이 있어야죠. 찾으려고 성냥강갑을 다 그어내버린 일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봤던,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 나가 봤던 도깨비 불은 뭐였던 거야? 성냥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성냥불을 막 켜서 그 약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나 봐. 그게 얘한테는 도깨비 불로 착각했던 거지. 그러면 성냥강갑 킨 것이 바로 도깨비 불의 정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쩍 걷었대. 왜 걷었겠니?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약 찾으려고 했다. 근데 어디가 아픈데라고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느라고 다리를 걷어본 거야.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 얼마나 비참했겠어. 얼마나 좀 힘들었고.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긴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해결됐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뭔가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그 모습이 뭐였냐면 밑에 보죠. 걷은 한편 다리를 봤더니 눈으로는 참아 보지 못할 발목이 끊어져서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대. 그러니까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참혹한 그림이 바로 이 모습인 거고 이 모습은 뒤쪽에 나오지만 교통사고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가 지금 엉망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목이 끊어졌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거지 모자인데 거지라면 구걸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어? 그럼 그러니까 구걸조차도 못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상황이냐면 비참한 상황,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의? 도시 빈민층으로 대변될 수 있는 거지 모자에. 다음이요.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당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 말했던 요거 근대화의 비판적 인식 요거죠. 요게 근대 문물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여인네가 울음에 느끼기 시작했고 자동차예요?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라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 같죠? 자, 그러자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왜 갑자기 실망하는 거지?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였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건가? 계속 보죠.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러면 얘들아, 현재 지금 나하고 이 모자만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이 부분은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른 장면인가 봐요. 아주 무서운 것을 보았다. 보았어? 무서운 것을 봤어? 지금이 아니겠지. 그럼 미래의 일을 떠올린 건 아닐 것이고 아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중이 아닐까. 무서운 게 뭘까?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 조금 전에 여인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자동차와 깔린 여인의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은 뭐야? 지금 현재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깔린 걸 내가 봤다는 얘기잖아. 나의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놈의 자동차,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동차? 삐리리리리 과거로 갔어? 거기서 보니까 자동차와 깔린 여인이 있었어? 바퀴 밑에 선열이 남자였고 거지아이가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어? 그런데 자동차 안에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 그러니까 지금 돈 좀 있는 놈들이 자동차 타고 우웅 즐기다가 여인을 이제 전자 친 거죠. 근데 쳐놓고 제대로 뭔가 지금 수습도 못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가해자, 부정적인 태도,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해서 지금 뭔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근대 문물에 대한 이 근대 문물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대 문물 자체에 부정적이니까 이걸 즐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라질리 없는들, 자동차를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고 있어? 끔찍도 해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언제요? 예전에요. 아까 얘기했던 과거 회상 파트예요. 그래, 당신이 그게 떠오른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고를 목격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목격했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 속을 떠올린 걸 보아서 요거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현재로 돌아온 거죠.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모두 문득 돌려서 이렇게 물었어. 네, 그렇답니다. 달포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끌려갔는데 저 어린 것이,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혼자 병원에 있을 수 없잖아. 지금 거지니까. 그래서 한 달도 못 되고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가 있어야지요. 다리만 성하면야 돌아다니면 되는데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죠. 마지막 미음인데요. 여기 당신이 그 있는 부분 있죠. 나가 과거를 상기하면서 여인의 불행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깨달았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냥 그때 그걸 떠올렸다라는 거고,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다라는 거지. 내가 그때 예를 들면 나 혼자 목격자인데 신고를 안 해서 더 크게 다쳤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얘기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죠. 여인은 참아도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되게 비참하다 느꼈겠어요. 그죠? 그 다음,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왜요? 아마도 이런 대답할 거라는 거죠. 집이 원래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나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당시 이 비참한 도시 빈민층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도시 빈민층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도시 빈민층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예외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일들이었다라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게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 한 건 아니에요. 내 상상 속에서 있던 일이지.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어쨌든 그 도시 빈민층들의 삶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질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다. 여긴 당연히 연민의 정서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지 잃는지 알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에 돈을 모두 움켜서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왜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도시 빈민층인데 나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거지모자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결국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인 것 같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일제강점기 도시빈민의 비난한 아주 비참하고 가난했던 현실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거지모자의 비참한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야? 얼마나 가난의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부각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인간 소외 현상. 왜요? 도시화 현상이 막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 중에 비참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거지모자를 왜 제목이 도시화 유령이야? 유령으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거지모자는 유령과 다름없는 존재죠. 유령은 죽은 존재잖아. 죽어서 된 존재. 근데 거지모자의 삶을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요? 너무나 비참해서 살아있지만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즉 이 거지모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지모자는 살아있지 않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지모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취향에 비참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목이 도시화 유령이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1번에 A와 B인데요. A와 B는 모두 다 아까 여인의 변명하는 파트였죠. A와 B는 모두 상대의 질책에 대해서 여인의 내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냥 질문한 거에 대답했기 때문에 질책까지는 모르겠어요. 2번, A와 B는 모두 사회 현실에 대한 여인의 직설적인 평가. 여인이 직설적으로 뭔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3번이요. A와 B는 모두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한 여인의 소명. 여인이 뭔가 소명의식이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해 뭔가 대단하게 뭔가 풀이하거나 이걸 통해 사건의 내막 이런 것들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왜 이랬는지, 그치?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해서 소명했다는 얘기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지금 풀어 설명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답은 3번이겠다. 아마도? 4번. A와 B는 모두 동일한 공간 아니죠? A는 아까 어디였죠? A는 처음에 그 동묘라는 공간이었고 B는 아까 어디였죠? 아까 거기 그 공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공간 자체 동일하지 않네요. 다음 5번째, A와 B는 모두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여인의 요청으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잖아. 그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나와 여인 사이 갈등? 아니죠. 그죠? 답은 아마 3번일 것 같네요. 그렇네요. 자, 넘어가죠. 12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부분이죠. 1번, 동묘가 음침하고 우중충한 장소로 표현되는 것들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 맞죠? 2번이요. 여인의 한편 다리가 눈으로 참아보지 못할 비참한 상태, 우리 민족이 받은 위해를 상징하는 거. 맞죠? 3번이요. 자동차 사고에서 거지 하나가 목을 놓고 우는 것은 근대화의 사물을 향유하지 못한 조선인의 회한. 우리도 그거를 향유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아까 문제 5번이나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 방과후 수업 끝난 날인데 끝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강의를 진행한 이유 아시죠? 여러분이 좀 이걸 알아야 하는 거라서 마지막 정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번 방과후 수업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소설, 문학, 시 뭐가 됐든지 간에 배운 것만
내 걸로 만들고 외운다? 문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문학은 보고 나 혼자서 해석하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인물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행동을 왜 보이고 있을까? 제목은 왜 이걸까? 의인법이야? 왜 의인법이지? 여긴 의인법이 아닌가? 얘는 안 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심 적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습서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아마 2학년 때 더 좋은, 그리고 3학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작품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찍어드렸던 건 호질, 하는 호랑이, 그죠? 호랑이, 썸네일 따야겠는데? 이 호랑이의 모습,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시, 유령의 모습. 똑같잖아. 아웅이나 이거나, 그죠? 어쨌든 잘 정리하시고 10일 동안 24시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간 파이팅 하시면 좋겠어요. 자,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요. 방학 끝나고 뵙겠습니다. 안녕!